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유럽 전역에서 한국 자동차를 더 수출해야 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고속도로 대형 충돌로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킨 화마 속에서 놀라운 일,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베테랑 소방관의 가족이 이 기적을 경험한 주인공인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보시죠. 제 이름은 마르틴 크라우제입니다.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17년째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불길 속에서 사람을 구하는 게 제 일이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현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소방관이라는 직업은 늘 위험과 인접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오늘은 어떤 현장을 마주하게 될까 하는 긴장감이 저를 감싸곤 하죠. 그래도 이제는 많은 현장을 겪어보았기에 대부분의 상황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제 아내와 딸이 화재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전날 밤 제 아내 엘리자베트와 저는 다소 낯선 대화를 나눴어요. 엘리자베트는 독일 교통청 산하교통안전연구소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동차 안전 테스트와 분석을 담당하는 전문가였죠. 그런 아내가 최근 들어 한국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직접 테스트도 진행하고 시승도 해보더군요. 무언가에 확신이 생겼는지 그날 저녁 평소와 달리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마르틴, 이번에 우리 연구소에서 실험 중인 SUV 있잖아. 난 그 차 진지하게 고려 중이야. 가족차로 말이야.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엘리자베트, 거긴 원래 휴대폰이나 만들던 나라야. 차는 얘기가 다르지 않아? 독일 차만큼 안전하고 튼튼할 리가 없어. 전 그랬습니다. 독일인으로서 독일 차에 대한 자부심이 컸고 아시아 차량은 싼 맛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죠. 특히 한국 차는 기술력도 뒤처지고 안전도 보장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소방관으로 수많은 사고 현장에서 본 차들 중 아시아에서 만든 차는 항상 약하다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중국 세단이 아코디언처럼 솟아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차 운전자는 다행히 경상이었지만 차체가 너무 쉽게 구겨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우리 가족이 실험 대상은 아니잖아.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어. 제 말에 엘리자베트는 입술을 깨물더니 뭔가 말하려다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버렸죠.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제가 잠든 후에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어요. 아마 다음날 있을 안전 테스트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와 같이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엘리자베트와 딸 소피아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아침 식사를 챙겨 먹고 커피 한 잔을 마신 뒤 소방서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검푸른 색이었어요.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지만 저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소방서에 도착해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당직 교대 및 장비 점검을 시작했어요. 그때 제 휴대폰으로 아내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소피아 학교 데려다주고 연구소로 갈게. 아까 말했던 그 차로 시승 테스트 하는 날이야. 저녁에 봐요. 저는 메시지를 읽고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가 그 한국차를 정말 마음에 들어한다는 사실이 조금 불편했어요. 하지만 전문가인 아내의 판단을 믿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그날 하루는요. 오전은 비교적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소방차 점검과 훈련, 몇 건의 경미한 신고 처리로 시간이 흘렀어요. 점심을 먹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비상벨이 울렸어요. 모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속도로 A9번 뮌헨 북부 구간 다중 추돌 사고 발생. 화재 동반. 모든 대원 출동.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A9번 고속도로는 엘리자베트가 연구소로 가는 길이었어요. 머릿속에서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소방관으로서의 책임감이 먼저였으니까요. 신속하게 방화복을 갖춰 입고 소방차에 올랐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우리는 현장을 향해 질주했어요. 고속도로로 향하는 내내 제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무전기에서는 계속해서 상황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차량 10여 대 연쇄 추돌, 3대 이상 화재 발생. 사상자 다수 추정됩니다. 신속한 구조 및 화재 진압 요청.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운전 중이라면 받을 수 없을 테니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연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차량 5대가 서로 엉켜 있었고 2대는 이미 전소된 상태였습니다. 불길은 아직도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죠.
제 시선이 차량들을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구조팀 대원들이 차량을 향해 달려가던 그때 제 눈에 익숙한 번호판이 보였습니다. 엘리자베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고 저는 방화복도 제대로 챙기지 않은 채 불길을 향해 뛰어들려 했어요. 동료들이 재빨리 저를 붙잡았습니다. 마르틴, 정신 차려. 지금 들어가면 당신도 위험해. 내 아내랑 딸이 그 안에 있어. 놔줘. 놔달라고. 제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고 온몸에 힘이 들어갔어요. 동료인 한스가 제 어깨를 꽉 붙잡았습니다. 마르틴, 전문가답게 행동해. 우리가 구해낼 테니 방화복부터 제대로 갖춰 입어.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기 속에서 붉은 SUV의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두 사람이 걸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엘리자베트와 소피아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은 그을려 있었지만 멀쩡히 걸어 나왔어요. 소피아는 눈이 커진 채 아빠 하고 외치며 제게 달려왔고 저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살아있어. 정말 살아있어.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제 가슴에 안긴 소피아의 심장 소리와 엘리자베트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제 등 뒤로는 여전히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 다른 차량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방관으로서의 본능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엘리자베트, 소피아 구급대원들에게 가 있어. 난 다른 사람들도 구해야 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고 소피아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남은 차량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우리는 불을 끄고 사람들을 구출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을 살릴 수는 없었어요. 일본 세단에 타고 있던 한 가족은 모두 화상으로 목숨을 잃었고 독일 해치백에 있던 운전자는 중증 화상을 입었습니다. 작업이 모두 끝나고 저는 엘리자베트와 소피아가 있는 구급차로 향했어요. 두 사람 모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심각한 부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저를 보자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마르틴, 그 차 우리를 살렸어.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불에 그을린 붉은 SUV를 바라봤어요. 차는 외부가 완전히 번개에 그을려 있었지만 승객석은 놀랍게도 원형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내부는 거의 손상되지 않은 채로요. 구조대원들도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며 놀라웠습니다. 이런 건 정말 처음이군요. 불길이 저렇게 심했는데 내부가 그대로라니.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차가 이렇게 견고하다니 제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사고 이후 병원에서 엘리자베트와 소피아는 간단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두 사람 모두 연기 흡입으로 인한 경미한 증상 외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소피아는 병원 침대에 앉아 만화책을 보고 있었고 엘리자베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엘리자베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교통체증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대형 트럭이 속도를 못 줄이고 들이받았지. 우리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차와 충돌했고 연쇄 추돌이 시작됐어. 그리고 어디선가 불이 붙기 시작했어. 엘리자베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에는 그때의 공포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어. 소피아가 뒷좌석에서 울기 시작했고 주변에서는 비명 소리가 들렸으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차 안은 생각보다 뜨겁지 않았어. 불이 바깥에서 타오르고 있는데도 말이야. 그리고 대시보드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음성 안내가 나왔어. 화재가 감지되었습니다. 안전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문이 자동으로 약간 열렸어.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다니. 그래서 우리는 문을 완전히 열고 밖으로 나왔어. 물론 주변이 불길이라 무서웠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발견한 거고. 엘리자베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같은 날 같은 사고 현장에서 일본 차 한 대는 완전히 전소됐고 탑승자는 모두 사망했어요. 도어가 열리지 않았다고 했죠. 다른 독일 차들도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요. 그런데 엘리자베트와 소피아가 탔던 한국 SUV는 내부가 완전히 보호됐습니다. 이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 그 차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에서 아내와 딸을 안심시키고 동료 한스와 함께 현장으로 향했어요. 현장에는 이미 조사관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소방관 신분증을 보여주고 엘리자베트가 타고 있던 SUV를 조사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다행히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차량은 견인되어 한쪽에 놓여 있었어요. 외부는 완전히 그을려 있었지만 차체의 기본 형태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스와 저는 열화상 카메라를 가져와 차량을 분석했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재 당시 외부 온도는 700도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실내는 100도 이하로 유지되었던 흔적이 있었어요. 도어는 구조 없이도 열릴 수 있었고 유리창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대단한데? 한스가 감탄했어요. 일반적으로 차량 화재에서 이런 결과는 보기 힘들어. 특히 이런 연쇄 추돌 상황에서는.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차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 차는 분명 뭔가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차량 화재 사고 기록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제조사의 차량들이 화재 시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어요. 제가 확인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은 화재 발생 후 23분 내에 내부까지 불이 번져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엘리자베트가 탔던 것과 같은 모델의 SUV는 테스트에서 8분 이상 생존 공간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날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차량 중 유일하게 내부 온도 유지가 가능했던 건 그 한국 SUV 한 대뿐이었어요. 일본차, 중국차, 유럽차 전부 내부가 심각하게 손상됐고 사망자 또는 중태였습니다. 단지 56분 차이가 사람의 목숨을 갈랐다는 사실은 제 가슴을 꽉 쥐어왔어요. 소방관으로서 저는 이 시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일부는 영혼과도 같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생사를 가르는 경우가 많죠. 엘리자베트와 소피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그 차가 그들에게 몇 분의 시간을 더 준 덕분이었어요. 며칠 후 한국차 유럽기술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에 관해 알고 싶다면 방문해보라는 내용이었죠. 이미 언론에 사고 소식이 알려졌고 특히 그 차가 화재 속에서 승객을 보호한 사실이 주목받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엘리자베트와 함께 그곳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기술센터는 미넨 북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고 입구에는 다양한 차량 모델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라르스라는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연구실로 안내했어요. 이번 사고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 기술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라르스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차량의 구조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SUV는 생존 공간 최우선 철학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화재 상황에 대비한 3가지 핵심 기술이 적용되어 있죠. 그는 차량의 3가지 주요 기능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세이프 존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승객석 주변을 특수 내화 재료로 보강하여 외부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파이어 브레이크 시스템이었죠. 화재 감지 시 자동으로 차량의 특정 부분을 경계해 불이 번지는 속도를 늦추는 기술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인텔리전트 도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자동으로 문을 약간 열어 탈출을 도와주는 기능이었죠. 우리는 차를 단순한 이동 수단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호할 수단을 만드는 겁니다. 라르스의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엘리자베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철학이요. 라르스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독일차도 물론 안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어요. 독일차가 충돌 자체를 견디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임을 저는 직접 경험했어요. 그날 엘리자베트와 소피아는 정말로 마지막 기회를 얻었고 그것이 그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독일차만 타온 저였지만 이제는 제 고정관념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됐어요. 기술은 특정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관점과 철학이 모여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료 소방관들에게 이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부분이 저와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차가? 정말? 이라는 의심의 눈초리였죠. 하지만 제가 보여준 데이터와 사진들, 그리고 실제 사례는 그들의 생각도 조금씩 바꾸어 놓았습니다. 점차 이 이야기는 소방서를 넘어 퍼져나갔어요.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제 아내와 딸의 목숨을 구한 건 그 차였습니다. 제가 아니라요. 라고 말이죠. 이 인터뷰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독일의 소방관이 한국차의 안전성을 인정한다는 뉴스는 자동차 업계에서도 주목받았어요. 저는 교육 세미나에도 초청받기 시작했고 차량 화재 시 안전에 대한 영상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저는 한국차에 대한 저의 이전 편견과 실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방청에서도 구조 차량 교체 리스트에 한국 브랜드를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제가 직접 설득하지 않아도 동료들이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데이터는 명확했고 결과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불을 끄는 소방관에 머무르지 않게 됐습니다. 전국 소방서를 대상으로 교육에 나서고 실제 사고 데이터를 공유하며 차량 생존 기술에 대한 인식을 전파하고 있어요. 한 소방관의 개인적인 경험이 수많은 구조 매뉴얼을 바꿨고 지금도 그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교통안전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한 청중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크라우제 씨, 당신의 이야기는 감동적입니다만 한 번의 사례로 모든 한국차가 안전하다고 일반화하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정당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한 사례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가진 선입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한국차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편견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실제 데이터와 경험을 통해 우리는 계속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수집한 차량 화재 생존율 데이터를 보면 한국차의 성능은 분명 주목할 만합니다. 그 답변 이후 세미나장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이내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제 솔직한 경험과 데이터에 기반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조용히 핸들을 잡은 채 옆자리에 앉은 엘리자베트를 바라봤어요. 뒷좌석에는 소피아가 조용히 잠든 채 기대어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간간히 차 안을 비췄어요. 엘리자베트는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마르틴 많이 달라졌네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 차를 경험한 뒤부터 생각이 바뀌었어. 기술이 생명을 지킨다는 걸 이제는 절실히 믿게 됐어. 그리고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졌지. 엘리자베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지금의 제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듯 했어요. 저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할 일은 단순히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나기 전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전파하는 것이란 걸요. 어느덧 우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소피아를 조심스럽게 안아 침대에 눕히고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벽난로 앞에서 엘리자베트가 와인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녀 옆에 앉아 같이 와인을 마셨어요. 요즘 당신이 너무 바빠요. 매일 강연하고 인터뷰하고. 엘리자베트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우리 가족이 경험한 일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구할 수 있다면. 이해해요. 마르틴, 사실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엘리자베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의 이해와 지지가 제게는 큰 힘이 됐어요. 다음날 아침 햇살이 부엌창을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고 토스터기에 빵을 구웠어요. 소피아가 졸린 눈으로 식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차 타고 학교 데려다줘요? 물론이지 공주님. 저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챙겨들었습니다. 집 앞 주차장에는 붉은색 SUV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바로 그날 불길 속에서 제 가족을 지켜낸 그 차였죠. 엘리자베트는 결국 그 차를 구매했고 지금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저는 잠시 대시보드 위에 손을 올렸어요.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듯 아주 조용히. 이제 이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켜준 고마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해 소피아가 차에서 내리기 전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빠 우리 차는 정말 슈퍼맨 같아요. 완전 멋져요. 나 이 차 좋아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도. 아주 많이. 소피아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다시 운전대를 잡은 저는 오늘도 소방서로 향했습니다. 예전과 다를 것 없이 복장을 갖추고 장비를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다릅니다. 단순히 불을 끄는 소방관이 아니라 기술이 어떻게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몇 건의 화재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그중 한 곳은 아파트 화재였어요. 불길 속에서 한 아이를 구출했죠. 그 아이의 눈빛에서 저는 소피아를 봤습니다. 그날 제 아내와 딸이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을. 하지만 이제 저는 더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조하는 것을 넘어 예방하고 교육하는 일까지. 소방서로 돌아온 후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다음 강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차량 화재와 생존 시간이었어요. 제 실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차량이 화재 시 더 안전한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연 자료를 완성하고 나자 벽시계는 이미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집에 전화를 걸어 엘리자베트에게 말했습니다.
조금 늦을 것 같아. 강연 자료를 마무리하느라. 괜찮아요. 소피아와 저는 이미 저녁 먹었어요. 당신 음식은 따로 남겨뒀으니 걱정 마세요. 엘리자베트의 따뜻한 목소리에 하루의 피로가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죠. 매일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지만 정작 제 가족은 제가 아닌 기술이 구했다는 사실을. 그것이 제게는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소방관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안전기술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변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는 법도 배웠습니다. 한국차는 더 이상 저에게 그저 그런 차가 아니에요. 오히려 독일 엔지니어링과는 다른, 하지만 똑같이 가치 있는 접근법을 가진 자동차로 인식하게 됐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소피아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내일 학교에서 직업 소개하는 날인데 와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소피아. 아빠가 소방관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지 친구들에게 들려줄게. 그리고 우리 차 이야기도 해주세요. 그날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는지. 소피아의 말에 엘리자베트와 저는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 경험이 소피아에게도 큰 영향을 준 모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이야기도 해줄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다음날 소피아의 학교에서 저는 소방관의 일상과 함께 우리 가족이 겪은 경험도 나눴어요.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고, 특히 화재 속에서 살아남은 이야기에 집중했죠. 발표가 끝난 후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차가 독일차보다 더 좋은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더 좋다라. 그건 더 좋다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모든 차는 각자의 강점이 있어. 중요한 건 우리가 기술을 통해 서로 배우고 발전한다는 거야.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잘 만든 기술이 있으면 배워야겠지? 이 모든 것이 모여 더 나은 자동차를 만들어가는 거란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혁신적인 차들이 세상에 있을 테죠. 그리고 그런 미래를 만드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방관으로서의 또 다른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매일 아침 출근길에 그 붉은 SUV에 시동을 걸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차를 선택하지만 때로는 그 차가 사람을 지킨다는 것을.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안전을 위한 치열한 고민과 혁신의 결과라는 걸요. 당신은 어떤 차를 타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차는 정말 위험한 순간에 당신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치품, 소모품. 차를 살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시나요? 좋아하는 차 브랜드는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동 누나였습니다.